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만은 예외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중국의 침묵, 일본의 노골적 외면 속에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정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는 저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동맹, 안보, 국익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만이 보여준 인간적인 태도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러시아에서 오신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입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일명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모스크바의 한 싱크탱크에서 국제정세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최고의 외교 인재 양성소인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죠. 제 부모님은 구소련 말기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셨고 저는 베를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어요. 러시아인이지만 서구적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서유럽 국가들은 저에게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국제정치학과 유럽지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했죠. 그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러시아의 중요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국가였으니까요. 일본도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기에 꽤 많은 수업에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솔직히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신흥산업국 정도로만 언급됐을 뿐이었죠. 졸업 후 저는 모스크바의 유명한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러시아 유럽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업무를 맡았습니다. 가끔 중국 관련 업무도 했지만 한국에 관한 일은 거의 없었죠. 제 머릿속에 중요한 국가라는 단어는 언제나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조금은 중국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는 오랜 라이벌이었고 한국은 글쎄요, 그저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실리예프, 다음 회의 자료는 준비됐나? 출근한 월요일 아침, 저희 부서장인 미하일 소로킨이 제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미하일은 50대 중반의 외교관 출신으로 항상 러시아의 위대함과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인물이었죠. 네, 소로킨 부장님. 유럽연합의 최근 정책 동향과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자료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사무실로 와주게. 미하일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담당 분석가인 알렉세이 코즐로프, 일본 전문가인 안나 페트로바, 그리고 서방 협력 담당자 올가 이바노프가 있었죠. 모두 저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미하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했겠지만 우리 국가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국제 정세가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최근 개시된 군사작전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죠. 정확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의 이웃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미하일이 계속 말했어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바실리에프, 당신이 총괄하게.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유럽 전문가였고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유럽 전문이고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네. 새로운 영역을 배워야 할 때야. 미하일이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중국 부분을, 안나는 일본 부분을 맡게. 한국은 글쎄, 너무 중요한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이니 분석해둘 가치는 있겠지. 올가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저는 갑자기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분석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부분은 알렉세이가 담당했지만 제가 총괄 책임자였기에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했죠. 알렉세이의 분석은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겠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할 겁니다. 알렉세이가 말했어요. 이미 주요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축소하고 있고 에너지 계약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일본 부분을 맡은 안나의 보고는 더 냉정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100% 따르고 있어요.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자는 입장이고 심지어 쿠릴 열도 문제도 다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회복은 현 정세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차례가 됐을 때 올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의 5첫 번째 주나 다름없는 나라인데 뭘 기대합니까?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항상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나라죠. 문화적으로도 서구화되었고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은 국가였고 서방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 나라도 미국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더 조사하던 중에 한 기사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 러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외교 채널 유지 확인. 이 기사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는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더 조사해보니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 회견에서 한국은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아 고맙다고 언급한 내용도 있었어요. 내부 회의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을 때 올가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는 한국도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입장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과연 서방의 압력 속에서도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죠. 더 깊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전쟁 초기부터 인도적 지원을 지속했고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되 러시아 국민 전체를 적으로 보는 것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 분야였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현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투자나 확장은 중단했지만 기존의 사업은 가능한 한 계속하려는 노력을 보였죠. 이는 대부분의 서구 기업들이 앞다투어 러시아를 떠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국민 전체를 적으로 보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몇몇 한국 NGO들은 러시아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일부 유지되고 있었죠. 이러한 발견들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나름의 원칙과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 따뜻한 균형 감각이 제 마음을 건드린 거죠. 한 주가 지나고 미하일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바실리에프 리포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네, 중국과 일본 부분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한국 부분도 작성 중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더군요. 미하일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지? 한국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외교 채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 전체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사실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균형 있는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하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제재에 동참했잖아. 말로는 균형을 얘기하지만 행동은 서방을 따르고 있어. 러시아를 도울 생각이 있다면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압력 속에서도 완전한 적대 관계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하일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실리에프, 자네가 한국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군. 객관적 분석가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보게. 한국은 서방의 일부일 뿐이야. 그들의 균형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미하일의 말에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었고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미하일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1990년 9월 30일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련 시절 수교가 이루어졌고 당시 한국은 소련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소련을 승계하면서 한러 관계로 이어졌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불곰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소련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경제협력 차관의 일부를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기로 한 국가 사업이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한국이 러시아에 9개 다리 협력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철도, 전기, 조선, 가스, 항만 등 9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자는 제안이었죠. 이처럼 한국은 오랫동안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의 협력 사례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한국이 상용화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의료기기, 조선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이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런 발견들은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외교 노선과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이런 생각을 하며 리포트를 작성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지정학적 중립과 인간 중심 외교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연구소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실리에프 서울대학교에서 학술 포럼 초청장이 왔네. 미하일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중립이라. 요즘 같은 시기에 웃기는 주제군. 누구 보낼지 생각 중인데 자네가 한국 리포트를 맡고 있으니 관심 있나?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라니. 네, 관심 있습니다. 리포트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하일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한국에 가서 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군. 미국의 복사본 같은 나라에. 하지만 우리 입장을 전달할 기회이기도 하니 한번 다녀오게. 단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말게. 그렇게 저는 한국 방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국제 출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비자 발급도 어려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비자 발급 과정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는 학술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역사, 문화, 정치 체제, 경제 발전 과정 등을 조사했죠. 냉전 시대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과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었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소련 붕괴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의 경험은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항이 취소되어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총 비행 시간만 14시간이 넘었습니다.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한국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도 신속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러시아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직원들은 러시아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작은 배려에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개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경관, 그리고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도시 곳곳에 스며든 모습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죠.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도로변의 스마트 가로등,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방에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불이 켜진 한강 다리와 빌딩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국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보니 훨씬 발전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나라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캠퍼스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구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포럼 회장에 도착하자 여러 국가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 전문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러시아 학자들을 초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한국 측에서는 균형 잡힌 토론을 위해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바실리에프 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김준호 교수입니다. 한국인 교수가 다가와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에 놀라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러시아어가 정말 유창하시네요. 모스크바에서 유학했거든요.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바실리에프 씨의 발표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정학적 중립이라는 주제에 대한 러시아 측 시각을 들을 수 있어 영광이네요. 이어진 포럼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균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측 학자는 서방의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중국 측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예상대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기 시대의 인간 중심 외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국가 간 갈등에도 인간적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급하게 수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 시민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인간적인 연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한국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실리에프 교수님, 러시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마음이 좀 놓였나요?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에서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예. 사실 놀랐습니다.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를 등졌지만 한국은 다르네요. 이곳에서는 적어도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제 솔직한 답변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아주는 느낌, 전쟁 속에서 처음 경험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한국 학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국제 갈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의 입장도 경청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행동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단순히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는 않았죠. 사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도 국익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이런 따뜻한 경험을 선사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대학 근처 식당에서 한국 교수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처음 제대로 맛보는 자리였죠. 불고기, 김치, 각종 나물과 찌개 등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조화로운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긴 여행의 피로가 쌓인 탓이었을까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실리에프 씨,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김 교수의 도움으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놀랍게도 러시아어 통역사를 신속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국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던 거죠. 심장에 경미한 이상이 있습니다. 과로성 심장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간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의 입원.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험 문제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런 우려를 모두 해소해 주었습니다. 국제환자지원센터에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도와주었고 러시아어가 가능한 의료진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있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네요. 통역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니. 네, 한국은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합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아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와 기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그리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의료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진료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의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이었습니다. 러시아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많지만 한국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상세한 설명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거든요. 바실리 FC 러시아로 돌아가신 후에도 이 약을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퇴원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영어와 러시아어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한 환자로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적이나 정치적 배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퇴원 후 당초 계획보다 한국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호텔 예약과 비자 연장 등의 행정적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간단한 투어 프로그램까지 추천해 주었죠. 바실리 FC 건강이 허락한다면 서울 시내 관광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복궁이나 북촌화 녹마을 같은 곳은 걸어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병원의 국제환자 코디네이터가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저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북촌화 녹마을의 전통 가옥,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 등이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궁 바로 옆에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있는 모습은 한국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까지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디지털 메뉴판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원의 벤치에도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는 정말 놀랍네요. 통역 도우미에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디지털 정부 시스템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발전 외에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모습,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돕기 위해 자신의 번역 앱을 내어주는 젊은이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한국의 따뜻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바실리 FC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부산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KTX라는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시간보다 짧았죠. 열차 안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와이파이는 물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하이테크 기술이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KTX는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도입해 자체 개발한 고속철도입니다. 통역 도우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3국에 입찰할 때 프랑스와 경쟁하기도 한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죠. 해운대 해변에 탁 트인 전망, 국제시장의 활기찬 모습, 감천 문화마을의 예술적인 분위기까지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라고 했죠.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 노선도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직원이 설명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고 양국 경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자동화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했어요. 러시아의 주요 항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항만 중 하나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물류 처리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네, 효율성과 속도는 한국 산업의 핵심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하죠.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는 특히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조선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에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은 전체 선박 건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조선 강국입니다. 조선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조선 기술이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으로 선박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된 용접 시스템은 제가 알던 러시아 조선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쇄빙선 건조 기술은 뛰어나지만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은 한국이 앞서 있군요. 제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김 교수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김 교수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였지만 내부에는 전통적인 요소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장에는 러시아 문학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푸시킨,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문학은 제 인생의 큰 부분입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깊은 정서와 인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 김 교수의 가족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부인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가정식을 대접해 주었고, 대학생인 아들은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며
몇 마디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한국 가정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예술과 한국의 정신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며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깊은 감성과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 이런 점들이 우리 두 나라를 연결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때 제 조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국의 친구가 되어준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제가 오히려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의 10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방문이었지만 귀국하는 지금은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미하일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는데 특히 한국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을 넘어 신뢰 가능한 중립자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제 갈등 속에서도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 차원과 민간 교류 측면에서 이미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관계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하일은 제 리포트를 읽고 난 후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실리에프, 자네의 한국 분석이 흥미롭군. 개인적 경험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자네가 제시한 자료와 사례들을 보니 한국이 생각보다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부장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정책 결정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특히 인도적 차원과 문화적 교류는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이 리포트를 상부에 전달하겠네. 앞으로도 한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주게.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외교 정책, 그리고 한러 관계의 발전 과정 등을 더 깊이 연구했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견국 외교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키워온 한국의 전략은 매우 현명해 보였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확장, 문화 콘텐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 현황도 조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전한 철수 대신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직원들의 고용을 계속 보장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러시아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안나 페트로바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로서 항상 한국을 깎아내리던 그녀가 제 경험담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바실리에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발달했다고? 안나가 물었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였어요. 특히 암 치료와 심장 질환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로봇 수술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안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 사촌이 최근 심각한 간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러시아에서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고 해요. 혹시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작은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나에게 한국의 의료 관광 프로그램, 국제 환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특히간 질환 치료에 특화된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몇 주 후 안나의 사촌은 실제로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갔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실리에프, 정말 고맙습니다. 안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몰랐을 거예요. 제 사촌이 새 삶을 얻었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너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갈등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양국 간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균형 잡힌 접근은 향후 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문화 교류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소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심지어 일부 내용은 외교부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가 조금이나마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 서울. 따뜻한 나라였다. 이 짧은 글에 놀랍게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상당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 경험, 한국 문화 콘텐츠 감상 경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저는 더 많은 한국 관련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음식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순수하게 문화적, 인간적 차원의 경험을 전달하려 노력했죠. 이후 연구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미하일 부장님조차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국제위기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던 일,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빠르게 대응했던 사례들이 연구소 내에서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군요. 한 회의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60년대 극심한 빈곤에서 시작해 수많은 국제적 위기를 거치면서도 계속 성장해왔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몇 개월 후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와 사회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제 직접적인 경험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제관계학, 동아시아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전공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전된 경제, 삼성, 현대자동차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방문하고 경험한 한국은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를 훨씬 넘어서는 깊이와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2시간 동안의 강연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흥미롭게 듣고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 학습 방법, 한국 유학 기회, 한국 기업 취업 가능성 등 실용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제 개인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말이면 모스크바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언어 수업을 듣거나 문화 행사에 참여했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져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보기도 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는 이제 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이 되었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글로벌 히트작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 콘텐츠의 창의성과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은 보편적 감정과 현대 사회의 모순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요. 문화원 행사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비결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문화 축제에 참여한 일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 대사관과 러시아 문화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러시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축제에서 저는 한국 경험 공유 세션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저 외에도 한국에서 유학한 학생, 한국 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 한국 여행을 다녀온 여행가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만난 한국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균형, 그리고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 중에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모스크바 주재, 한국 기업 직원, 한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었죠. 발표를 마치고 나서 그들 중 몇몇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실리 FC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한 한국인 대학원생이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문화적 이해와 교류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가 간 관계는 때로 갈등과 경쟁으로 얼룩질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은 언제나 가능하며 그것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직업적 경력에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 덕분에 저는 점차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한국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고 몇몇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바실리 FC 러시아 내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합니다.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감사장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가끔은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동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동쪽에 있다는 제 주장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죠. 바실리에프, 당신은 한국에 너무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 한 동료가 비꼬았습니다.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결국 아시아 국가일 뿐이야.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는 유럽이고 미국이야. 당신의 그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세기입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유럽과 미국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오랜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준호 교수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초 수준이지만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러시아 내에서 아시아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한국 애호가를 넘어 러시아의 외교 정책과 경제, 전략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죠. 인생의 우연한 전환점을 돌이켜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로서, 인간으로서 제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로서의 시각을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국가 이익과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 차원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진정한 국제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국제 제재가 언젠가 끝나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더 깊고 의미 있는 협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문화와 지식의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이해를 넓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한국이 보여준 균형과 인간, 존중의 가치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균형과 인간 존중의 가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와 창의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이제 그 가치를 널리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나라,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나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진심은 상상을 넘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